다음 주제 발표는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에 있는 정혜주라고 합니다. 오늘처럼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앞에서 지금 그 강선주 교수님께서 제가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미 좀 많이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의 발제는 조금 더 짧고 이렇게 좀 간결하게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 좀 많이 준비하긴 했는데요. 제가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약간 보기가 불편하게 돼 있는데 보건안보가 왜 중요한지, 개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보건안보를 크게 집단적 보건안보와 비전통적 개인적 보건안보의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것을 그러니까 최근까지는 아니고요. 거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잠깐 보고 그리고 최근의 주요 쟁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정책적 차원에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릴 것 같습니다. 제 전공이 그래서 그렇고요. 이거는 참고 자료입니다. 이 팬데믹의 초기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님께서는 이 코비드 팬데믹은 건강의 위기만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건강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경제적 위기고 인본주의적 위기고 안보적 위기고 인권적인 위기다. 그리고 이것의 처참한 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국가 내와 국가 간에 존재하고 있는 허약성과 불평등을 이제 그대로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점이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이게 혼자 살아남겠다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연민과 연대감에 의해 추동되는 전 사회적이고 전 정부적이고 그리고 전 세계적 접근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앞에서 이제 강선주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이 지금은 조금 이제 백신 자국 민족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좀 기결이 되면서 이제 개별 국가와 이제 그 안에서의 안보가 좀 강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 이런 델타 변이 같은 것들이 이제 백신을 못 맞은 나라들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결국 전 지구적으로 이 위기에서 탈출하기가 어렵게 되는 이런 상태에 저희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한마디로 이제 총체적 위기다. 총체적 위기로 이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사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이것은 이제 그냥 그 중간에 있는 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자료들을 좀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 보고서에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폐업하고 실직하고 그리고 이제 밀집 노동자에서 이제 발병을 하고 요양병원에서도 집단 발병하고 또 이제 공공의료기관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들. 그리고 실내에서, 그러니까 집안 안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정신 건강도 좋아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학력 격차가 이제 거의 걱정할 수준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저희가 처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2020년에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와서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어떤 이제 K 뉴딜까지 좀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보건은 원래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상위정치, 국가나 경제적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본주의적 지원과 관련된 좀 더 규범적 가치로서의 하위 정치에 좀 더 관련이 되고,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다른 사안에 비해서 긴급하거나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으나 감염성 질환은 좀 예외였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 에볼라나 HIV 에이즈 뭐 이런 것들 예도 있었지만 특히 지금 이제 코비드 이 코로나19가 저희에게 이 예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보통 예전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20세기 후반, 21세기 초반 그 시기에 이제 HIV 에이즈가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번지면서 평균 수명이 30세 대로 떨어지고 결국 그 사회에 사실은 이 경제 활동 인구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좀 직면했을 때 이것은 안보의 문제다라고 실제로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언을 했던 그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예가 없었진 않았지만 저희는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류 독감도 있고 있었지만 그것도 역시 그리고 이제 메르스조차도 지금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저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지만 사실 이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전염성 질환들이 퍼지고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좀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왼쪽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 오른쪽을 보시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채택한 결의문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맨 밑에 2000년 그다음에 뭐 2011년 보면 둘 다 이제 HIV와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014년, 2018년은 이제 에볼라와 관련된 것,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제 이 정도의 에피데믹들은 이제 안보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 시간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안보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건강 보장이 안보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강을 보장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립 그 자체가 위기, 즉 안보의 문제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 혼란들이 오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자국민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다른 이런 세계, 그러니까 국제적 관점을 통해서 이렇게 천천히 가기에는 국내에 이런 그런 어떤 그 지지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뭐 신안보하고 인간안보 좀 다르긴 한데, 이제 인간안보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80년대 이후에 그 국가적 안보의 한계가 국경과 일치하는 우리의 정의가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제 오늘날 필요한 것은 영토적 안보가 아니라 이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안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생겨나고요. 그 중에 일부로 이제 보건 안보라고 하는 것이 좀 강하게 고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이제 인간 안보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하는 그냥 삼각. 그래서 뭐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다음에 부족으로부터의 자유, 존엄하게 살 권리, 뭐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이제 사람 중심의 이런 보호와 임파워먼트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안보가 인간 안보이고, 그 오른쪽에 있는 표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인간 안보의 종류로서 보통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 중에 이제 건강 안보가 그 중에 중요하게 하나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정의는 WHO에 의하면 인구 집단의 건강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단의 제공과 지속, 또는 국가안보와 공중보건적 문제가 중첩되는 정책 영역으로 이야기가 되고, 이제 하이만의 경우는 보건안보의 종류를 집단적 건강안보, 그러니까 방역인 거고요, 개인적 건강안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건강안보는 이제 감염병과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라면, 개인적 건강안보는 이 대응을 위해서 개개인이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와 상품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런 좀 보건안보와 관련된 국제적 역사를 설명하는 좀 괜찮은 개념 틀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좀 요약을 해둔 거고요. 그래서 보건안보는 집단적 보건안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보와 이제 개인적 보건안보로서 크게 이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의 문제, 그러니까 개발된 의약품에 대한 이야기고요. 의약품 자체가 없는 경우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필수적 보건의료, 필수적 R&D라고 해서 이제 이 R&D 파트가 또 이제 따로 또 중요하게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안보의 그 WHO의 정의에 의하면 여기에 이제 위에부터 보시면 이제 화학, 물질, 그다음에 뭐 산업재해, 분쟁, 바이오테러리즘, 감염, 그다음에 환경보건, 식량,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누출과 같은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좀 환경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건강적인, 식량적인 뭐 이런 것들을 다 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모든 것이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면, 이 사실은 경제안보
아시다시피 이제 지속적 빈곤이나 실업 신용 같은 것들이 이제 안 좋아지면 이분은 당연히 건강도 안 좋아지고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고 식량 안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특히 뭐 잘 먹을 수 없으면 감염성 질환이 더 취약해지고 환경 안보, 미세먼지 심각하면 그 건강 안 좋아지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외부의 환경의 모든 것들은 결국 저희의 몸속에 건강이라고 하는 형태로 체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직업적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게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집이 너무 누추하면, 곰팡이가 피고 하면 그게 또 영향을 미쳐서 나의 건강을 바꾸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건강 안보와 연관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또한 이제 다른 모든 활동들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건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보건안보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이 집단적 보건안보는 아시다시피 14세기에 이제 흑사병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 바이오 테러리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75년에 사실은 바이올로지컬 웨펀스 컨벤션이 이미 이제 채택된 게 75년의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인 1969년에 처음으로 국제위생규칙이라고 번역되는 인터내셔널 헬스 레귤레이션이 WHO에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이 흑사병과 콜레라, 스몰박스, 옐로피버, 황열병 이런 정도의 그 네 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규율을 하는 형태였고, 그리고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이제 HIV 에이즈, 그다음에 2003년에 사스, 2007년에 조류 독감, 2009년에 이제 인플루엔자 A, 그다음 H1N1이라고 저희가 불렀었죠. 2013년, 14년 에볼라, 15년에 메르스, 2020년에 코비드 19까지 이제 굉장히 최근에는 빠른 속도로 계속해서 신종 전염병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계화, 그래서 메르스 같이 미들이스트에 있는 코로나가 한국까지 날라오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계속 자연을 파괴하면서 그 안에 있던 야생 동물들이 주거지가 바뀌면서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 신종전염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인간 활동의 결과로 이제 감염병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단하게는 이제 1851년에 사실은 국제위생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해서 WHO에서의 핵심은 이제 국제위생규칙이 생기고 보건규칙으로 개정하고 69년에, 그다음에 이제 국제보건규칙을 2005년에 개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요. 그 2005년에 개정한 것이 이제 기존에는 그 콜레라, 흑사병, 황열병, 4개인데 스몰박스까지 4개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국제사회에 관심이 되는 모든 공중보건적 응급 상황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IHR은 이제 회원국이 취해야 할 수단에 대해서 정의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는 그 이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서베일런스 대응 의무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그리고 잠정적으로 국제사회에 관심이 되는 공중보건적 응급 상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그리고 비공식적인 정보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이제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또 이제 일부 학자들은 이 인권 관련된 핵심 규정들이 만들어졌다. 그 이전에는 방역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그 방역 과정에서의 인권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국제보건규칙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중요성을 좀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역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IHR은 WHO의 대부분의 조약들이 그렇듯이 사실은 강제성이 없고, 그래서 사실 이 개정된 수준으로 각국의 규제를 변화시키는 데드라인이 2012년 6월이었는데 그때까지 20%도 안 되는 나라들만이 그걸 이제 따랐던 거죠. 그리고 이 보건 거버넌스가 IHR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의 행동을 규율하는 것인데, 결국 그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초국경적이고 비국가 행위자가 제기하는 그런 안보 위험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게 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던 와중에 2013년, 16년에 이제 에볼라 팬데믹이 생기고 그 전부터 에볼라는 계속 문제였어요. 에볼라 강을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병이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 계속 있었는데 영국과 미국의 스페인에 퍼진 거죠. 이때.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공격이라고 하긴 그런 어째 비판이 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또 WHO가 사실은 이제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보다의 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쪽 펀드가 이제 훨씬 큰 상황이다 보니 사실은 또 이 에볼라에 대응하는 사이에 감염병 대응 관련 예산이 막 삭감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과 WH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협력적 접근이 잘 안 되니까 뭔가 좀 다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2014년에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출범이 되고요. 처음 시작에는 28개국, 지금은 79개국인데 2024년까지 100개국을 목표로 해서 이제 이 딱 감염병 질환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이 모든 나라들이 IHR의 수준으로 전부 이 서베일런스 수준을 다 맞출 수 있도록 이제 공동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좀 집단적 보건안보에 대한 부분이라면 상대적으로 비전통적이고 개인적인 보건안보는 의약품과 백신이라고 하는 것에 좀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제 조류독감이 발병을 했을 때 이제 조류독감 스트레인을 우리가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조류독감 백신을 우리한테 줘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중국 정부가 이번 코비드-19 스트레인을 다 내놨잖아요. 사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제공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예를 들면 이제 백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얻을 수 없다면 사실 그 자국민들의 보건안보를 그 나라 입장에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런 좀 개인적 보건안보의 대표적인 것이 EPI라고 해서 Expanded Program on Immunization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뭐 천연두 박멸했던 그런 이제 백신 이야기고요. 가비 얼라이언스 마찬가지로 이제 백신을 개발하는 그런 얼라이언스가 있고, 그런데 이런 예방약이 없는 질환의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이제 예방약이 없으니까 일단은 팬데믹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제를 공급해야 되는데 치료제 공급이 잘 안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반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는 구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공동 구매를 하면, 그러니까 저개발국들이, 구매력이 없는 저개발국들이 공동 구매해서 이제 제약회사와 협상을 하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서 이제 이 글로벌 드럭 퍼실리티나 뭐 글로벌 펀드, 그다음에 유니데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이 좀 모여서 같이 이제 제약회사 협상을 해서 좀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들을 만들어 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논의는 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라고 하는 이 트립스 협정을 중심에 두고 그러니까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 95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쭉 계속 이제 논의가 좀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앞부분이 이제 있는 의약품의 가격을 낮춰서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면, 이 다음의 부분은 필수적 연구개발 부분은 약이 아예 없는 거 어떡하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소외질환이라고 해서 뭐 말라리아, 뭐 그러니까 레슈마니아시스, 주혈흡중증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열대지방에는 언제나 있었으나 이 약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없으니까 이제 아무도 만들지 않았던 거죠, 이 약을. 근데 지금 이제 메르스가 우리나라까지 오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그리고 에볼라가 미국을 가는 것처럼 이 세계화된 현재의 사회에서는 언제라도 국경을 넘어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댕기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부터 겁정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고 2005년에 이제 252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치료제도 없고 예방약도 없는데 치사율은 5% 정도 되고 치료 시간 늦으면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외질환 17개인데 이제 대부분 약들이 좀 개발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약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밀어놓을 수 있었던 것들인데 이게 지금은 언제나 넘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필수적 연구 개발 문제가 좀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여기는 뭐 그 중간에 보시면 그 의약품 연구개발 조약이라고 해서 국제 조약이 만들어진 것이 있고, 그러니까 소외질환과 관련된 건강상의 필요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연구개발 활동을 구축할 글로벌 전략과 실행계획을 만드는 데 관련된 이제 국제조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외질환에 대한 런던 선언이라고 해서 이제 당시에 13개 다국적 제약회사와 여러 정부, 재단, 뭐 세계은행 이렇게 다 모여서 이제 2020년까지 10대 소외질환을 통제하고 퇴치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잘 뭐 다 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좀 일로 저희 이 맥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같은 맥락에서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하고 특허권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좀 제기가 됐었고, 이게 보시면 다 네이처하고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네이처 메디슨인데요. 사실 이제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기고문이고, 이 첫 번째가 2020년 5월 20일에 나온 에디토리얼이에요. 그러니까 네이처에서 쓴 에디토리얼이고, 제목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Everyone wins when patents are pulled. 그래서 이렇게 공동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논문과 연구를 너무너무 많이 해서 그게 국제적인 저널에 계속 퍼블리시가 되고, 그 퍼블리시된 것들의 결과로 백신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백신을 그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한 축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적인 기여분을 이제 백신과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백신의 분배와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 몇몇 제약회사들이 백신을 만들어서 분배하는 형태로는 절대로 전 세계의 수급량을 따라갈 수 없으니 이 생산이 가능한 모든 제약회사들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쟁이 이제 다른 한 축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특히 이제 HIV 에이즈로 시작되는 그 논쟁이 쭉 있어서 사실은 이 코로나는 초반부터 이 패턴트 풀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이것이 이제 보시면 요게 2020년 5월 20일 날 나온 에디토리얼인 이유는 사실 그때 딱 세계보건총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 이제 공공재로서 전 세계에 공평하게 보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도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글로벌 공공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4월 24일 그 전에는 이제 악셀러레이터라고 보통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는 이 택A라고 하는 게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코로나19 대응, 보건기술 개발, 생산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로 이제 WHO와 EU, 그다음에 프랑스 뭐 등등이 이제 함께 해서 이걸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굉장히 순식간에 사실 5월부터 이제 백신 사전 구매 계약이 시작이 되면서 그 밑에 그래프 보시면 이제 지금 하이인컴 고소득 국가는 54.8%, 그다음에 이제 중고소득 국가는 49.5%, 그러니까 50%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는 데 비해서 lower middle income은 뭐 10%, 더 낮은 데는 1%도 안 되는 접종률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그냥 이제 백신을 사올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사올 수 없는 나라가 있고, 사올 수 없으면 뭐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임상 실험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또 하고, 근데 이제 그것조차 이제 못하는 나라들은 전혀 백신을 이제 구할 수가 없는 이런 굉장히 전통적인 상황으로,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백신 관련된 부분이 시작될 때 2002년 5월, 4월 이때만 해도 뭔가 그래도 그러니까 이전의 팬데믹과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뭐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해서요. 제가 그냥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쟁점에 대해서만 그냥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백신과 트립스 이제 특허 관련해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으로 이야기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WTO의 트립스 카운슬에 이제 코로나19 보건의료 기술의 지적재산권 유예안을 제출을 했고, 이게 이제 미국의 바이든 해리슨 행정부도 이제 찬성 의사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그 전에는 이제 표명을 안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팬데믹 대응 국제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11월에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거기에 이제 팬데믹이 발생할 때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국제협력 거버넌스 위원 공평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글로벌 펀드, 국제의약품 구매기구 유니레이드, 세계 백신 면역연합, 전염병 예방 혁신연합,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복지부 산하의 라이트 펀드라던가 이제 산자부나 질병청 산하에 있는 위탁 생산 시설들이 이런 공공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결과물과 정부 지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커다란 논의로서 좀 남아 있고요. 이전부터 계속 논의되고 있었던 걸로는 이제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하는 그 이제 아세안의 한중일이 같이 하는 그 지역적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 보건안보가 원래 이슈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한편으로 이제 감염병의 85%가 동남아시아로부터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된 이제 국제 공조 체계를 어떻게든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건안보와 감염병 재난 필수 백신 의약품에 대한 그 거버넌스가 국내적으로는 질병청, 식약처, 보건복지부 같은 것으로 이제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이러한 그 법무처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이제 국가의 보건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 이런 것들이 현재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